제발 좀 가세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오늘 저는 금쪽같이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평생 바늘에 찔려가며 번 돈으로 은행 지점장까지 만들었는데 돌아온 건 냄새나니 숨어 있으라는 비수 같은 한마디였죠. 제 이름은 한명숙. 시장 구석에서 40년째 재봉틀을 돌리는 수선쟁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이 굽었다며 혀를 차지만 저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워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펜트하우스 다용도실 구석에 처박힌 식은 사골국처럼 제 인생도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이 늙은이의 가방 속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40억짜리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가장 통쾌한 복수극, 그 서막을 엽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7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후 2시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삼평 남짓한 수선 집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끼릭거리는 소리를 내며 미지근한 바람을 불어내지만 명숙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가스버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거대한 들통에 쏠려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핏물을 빼고 초벌로 끓여 잡내를 없애고 다시 맑은 물을 부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명숙 씨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불옆을 지켰습니다. 기름이 뜨면 숟가락으로 이리리 걷어내고 국물이 졸아들면 다시 물을 채워 넣기를 수십 번.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들 진우가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준비한 어미의 피와 땀이 응축된 보약입니다. 명숙 씨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가위질과 바느질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휘어져 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그 거친 손으로 뜨거운 냄비 뚜껑을 엽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고, 진국이다. 우리 진우 이거 먹으면 힘 좀 쓰겠네. 명숙 씨는 국자 가득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맛.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의 집에서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터링인가 뭔가를 불렀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법입니다. 명숙 씨는 식은 땀을 닦으며 김치통을 꺼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잘 익은 깍두기와 배추 겉절이도 챙깁니다. 행여나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칭칭 감고 보자기로 2번, 3번 단단히 묶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양손에 전해집니다. 이 무게만큼 아들의 앞날도 묵직하고 단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는 길, 명숙 씨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시장통에서 산 5,000원짜리 냉장고 바지에 낡은 티셔츠. 땀에 젖어 볼품 없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합니다. 내 아들이 지점장인데 내가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아들만 빛나면 그만인 것을요. 지하철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명숙 씨는 입구에서부터 위축됩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솟아있는 아파트 문주와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양손에 든 보따리만 아니었다면 잡상인 취급을 받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동호수를 누르고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립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오실 일 없잖아요 라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들은 회의 중일 테고 며느리는 바쁠 텐데 전화를 해도 될까 망설여집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춥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내립니다. 며느리 지영입니다. 명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잊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가, 지영아. 명숙 씨의 부름에 지영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입니다. 지영 씨는 들고 있던 명품 클러치백을 고쳐 잡으며 명숙 씨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에 반가움이라곤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역력합니다. 명숙 씨는 머쓱해서 들고 있던 보따리를 들어 보입니다. 연락은 무슨, 오늘 진우 승진 파티한다면서 내가 사골 좀 고았다. 이거 먹으면 여름나기 수월할 거다. 지영 씨의 시선이 명숙 씨의 낡은 보따리에 머뭅니다. 랩으로 꽁꽁 싸매고 검은 비닐봉지까지 더 씌운 모양새가 이 화려한 로비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입주민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지영 씨는 황급히 명숙 씨의 팔을 끕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남들 봐요. 남들 봐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부끄러운가. 명숙 씨는 쓴웃음을 삼키며 며느리의 뒤를 따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향수 냄새를 풍기는 우아한 며느리와 땀 냄새와 사골 냄새가 섞인 시어머니. 명숙 씨는 슬그머니 며느리와 거리를 둡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명숙 씨를 맞이합니다. 운동장만 한 거실에는 벌써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고 식탁 위에는 호텔에서나 볼 법한 예쁜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핑거푸드, 와인, 꽃장식. 명숙 씨가 가져온 투박한 사골 냄비가 놓일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명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이거 식기 전에 한번 끓여야 하는데 냄비 어디 있니? 하지만 지영 씨가 급하게 명숙 씨를 막아섭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거 주방에 두지 마세요. 응? 무슨 소리냐? 음식인데 주방에 두지 어디다 둬. 오늘 손님들 오시잖아요. 냄새 배요. 사골 냄새가 얼마나 독한데 그 기름 냄새 거실에 퍼지면 손님들 비위 상해서 음식 못 드세요. 독한 냄새. 명숙 씨는 자신의 옷소매 냄새를 맡아봅니다. 구수한 냄새인데 이게 비위를 상하게 한다니요. 지영 씨는 명숙 씨의 손에서 냄비와 김치통을 뺐다시피 가져가서는 다용도실로 향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는 덥고 습한 구석 자리에 명숙 씨의 정성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나중에 저희끼리 먹을 때 꺼낼게요. 오늘은 절대 꺼내지 마세요. 지영 씨는 곧바로 거실 곳곳에 향초를 켭니다. 라벤더 향기가 진하게 퍼지며 사골 냄새를, 아니 명숙 씨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명숙 씨는 다용도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3일 밤낮을 꼬박 지새우며 만든 내 새끼 보약이 저기 작동산이들과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소파에 좀 앉으세요. 아, 아니다. 옷에 먼지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식탁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지영 씨는 명숙 씨가 소파에 앉는 것조차 꺼립니다. 명숙 씨는 엉거주춤 식탁 의자 끝에 걸터 앉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물 한 잔 달라는 말도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영락없는 성공한 지점장입니다. 명숙 씨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납니다. 진우야, 내 새끼 축하한다. 명숙 씨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엄마의 손을 잡는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의 시선이 명숙 씨의 땀에 젖은 티셔츠와 낡은 바지를 훑어내립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오늘 오지 말라니까. 아들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타박입니다. 명숙 씨는 뻗었던 손을 민망하게 거두며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내가 승진했다는데 애미가 가만히 있냐? 사골 좀 고아왔다. 너 좋아하는 겉절이랑. 아, 진짜. 엄마, 제발 좀. 요즘 누가 집에서 그런 걸 먹어? 냄새나게. 진우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며느리 지영 씨를 쳐다봅니다. 당신은 뭐 했어? 엄마 오시면 미리미리 챙겨서 돌려보내든지 했어야지. 곧 VIP 고객들이랑 본점 임원분들 오신단 말이야.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시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부부가 주고받는 눈빛 속에 명숙 씨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아니, 투명 인간이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지금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파티를 망치는 5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명숙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진우야, 애미가 부끄럽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삭바느질해 가며 너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낼 때는 내 땀 냄새가 향기롭다던 놈이. 그만해, 그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아? 키워준 값은 내가 매달 용돈으로 갚고 있잖아. 진우는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더니 명숙 씨의 등을 떠밉니다. 손님들 도착할 시간 다 됐어. 지금 나가면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안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알았지? 명숙 씨는 아들의 손에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달칵?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안방 문 너머 거실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소음 속에서 명숙 씨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안방 침대 구석에 앉아 명숙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봅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으로 아들을 빛나게 만들었지만 정작 아들은 이 손을 더러워합니다. 다용도실에 갇힌 식은 사골국 신세가 바로 자신의 처지임을 명숙 씨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서늘한 도끼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답답한 공기를 피해 화장실에 가려던 명숙 씨의 귀에 충격적인 대화가 날아와 박힙니다. 엄마 수선집 보증금 빼면 되잖아. 그거면 애 국제학교 입학금 해결돼. 믿었던 아들의 배신은 명숙 씨를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 벼랑 끝에 선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소유의 땅이 40억 원 보상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기적 같은 한마디. 멈춰버린 줄 알았던 명숙 씨의 인생. 그 낡은 재봉틀의 반란은 바로 그 순간부터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고 명숙 씨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음이 잘 된 고급 아파트라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는 날카롭게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침대 귀퉁이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탔지만 물 한 잔 마시러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실로 나가는 순간 아들의 그 화려한 파티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배고픈 어미를 위해 먹을거리를 가져왔나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빈손을 본 순간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에 불구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고급 와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대신 짜증과 욕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안 자고 뭐해? 진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시장통 가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가게가 어떤 곳입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진우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던 삶의 터전입니다. 진우의 대학 등록금, 유학자금, 심지어 이 아파트 장만할 때 보태준 돈까지 모두 그 3평짜리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다니?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아이 참 엄마도. 내가 용돈 드린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가게 도시 미관 해친다는 소리 듣는 거 몰라? 내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지점장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헌 옷이나 깁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흉보겠어.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명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준이 국제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금이랑 기부금 합쳐서 1억 정도 필요해. 가게 보증금 빼면 얼추 될 거야. 엄마도 손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잖아.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해. 명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삶의 마지막 터전마저 내놓으라는 아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매몰차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생각해봐. 엄마가 쥐고 있어봤자 똥감 되는 가게야.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느니 지금 줘서 민준이 앞길 열어주는 게 낫지. 진우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명숙 씨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이 손이 부끄럽다던 아들. 그 아들에게 엄마는 그저 필요할 때 빼쓰는 통장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명숙 씨가 잠들어서 코라도 골까봐 노심초사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님들 다 가셨어요. 나오세요. 명숙 씨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 한 번 편히 가지 못한 채 5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 나 이제 가마. 다용도실에 둔 사골국은 꼭 챙겨 먹어라. 명숙 씨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명숙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현관 말고 저쪽 부엌 뒷문으로 나가세요. 뒷문? 왜 멀쩡한 현관 놔두고? 아직 로비에 손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마주치면 곤란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비상계단 이용해 주세요. 음식 냄새 배면 민원 들어오거든요. 명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있다가 이제는 쓰레기 치우듯 뒷문으로 나가라니요. 아들 진우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쫓겨나듯 나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좁은 방화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센서 등이 깜빡이며 어두운 계단을 비췄습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1분이면 내려갈 거리를 명숙 씨는 짐 보따리를 들고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릎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3층쯤 내려왔을 때 명숙 씨는 계단 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아. 명숙 씨의 울음소리가 텅 빈 계단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위층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명숙 씨가 사라진 집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계단을 다 내려가면 다시는 이 높은 성벽 같은 아파트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고. 아파트 1층 현관을 빠져나오자 후덥지근한 여름밤 공기가 명숙 씨를 맞았습니다. 화려한 조경수 사이로 보이는 아들 집의 불빛. 그 불빛은 명숙 씨에게 너무나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명숙 씨가 수선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섬유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에게는 이 냄새가 차라리 향수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좁은 평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찜통더위가 가시지 않아 후끈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선풍기를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 저 사진 속 아들은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아들은 엄마를 짐짝 취급합니다. 가게 보증금 뺏어 오라고? 그게 효도라고? 명숙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재봉틀 앞에서 허리가 굽어가며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껍데기마저 벗겨먹으려 드는 자식들. 명숙 씨는 작업대 위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가게를 확 엎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명숙 씨는 작업대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낡은 재봉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재봉틀은 명숙 씨의 지난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 손님들의 갑질에 흘린 눈물,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고 기뻐했던 순간들까지.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걸려올 전화가 없는데 잘못 걸린 전화겠지 싶어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훔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업 끝났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혹시 한명숙 시댁입니까? 여기는 시청 도시개발과입니다. 명숙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시청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혹시 아들이 말한 대로 가게가 도시 미관을 해쳐서 강제 철거라도 당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네, 제가 한명숙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매우 정중하고 다급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찾느라 좀 늦었습니다. 한명숙 씨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0년 전에 매입하셨던 경기도 외곽의 토지 말입니다. 이번에 신도시 광역환승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멍하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토지? 20년 전? 명숙 씨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수선집 단골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는 수선비 줄 돈조차 없어 쩔쩔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숙 씨에게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밀린 수선비랑 밥값 대신 이 땅 문서라도 받아주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갈밭이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숙 씨는 그 남자가 딱해 서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른 채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땅이 개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보상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정확한 감정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최소 40억 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0억이요? 명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직원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이어갔지만 명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40억이라는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명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속에 섞여 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 2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봉투를 열자 빛바랜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문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보증수표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초라한 수선쟁이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40억 자산가 한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얼룩졌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부동산 가서 가게 내놓을 거니까 인감도장 준비해놔. 알았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아들의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명숙 씨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꾸나. 전화를 끊은 명숙 씨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가게를 처분하겠다고 들이닥칠 테고 아들은 도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낡고 허름한 수선집 안에 시한폭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노라고. 낡은 재봉틀의 반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먼지 좀 보세요. 이런 데서 어떻게 숨을 쉬세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영이 수선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염구역에 들어온 사람처럼 코를 막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명품 구두에 시장 바닥에 먼지가 묻을세라 조심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작업대 밑에 숨겨둔 40억짜리 땅 문서를 낡은 천 조각으로 쓱 덮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지영은 앉으라는 말도 듣지 않고 서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가게 내놓으시는 거요. 제가 오늘 부동산에 연락해 두었어요. 오후에 보러 온다고 하니까 정리 좀 해두세요. 마치 세입자 내쫓는 집주인 같은 태도였습니다. 명숙 씨는 재봉틀 바늘을 갈아 끼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40년을 지킨 가게다. 하루아침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구나. 지영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감상에 젖어 계실 때가 아니에요. 민준이 입학 등록 마감이 다음 주란 말이에요. 대기자 명단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지금 돈 안 넣으면 자리 날아가요. 손주 입학금이 시어머니의 생계보다 중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전전긍긍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대 아래 숨겨진 서류 봉투가 명숙 씨의 허리를 꼿꼿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이 앞길이 중요하지. 그런데 지영아, 이 가게 보증금 빼봤자 3천만 원이다. 그거 가지고 입학금이 되니?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남들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남들 보기 안 좋다. 또 그 소리입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흠칫 놀랐습니다. 흔들림 없고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부동산 사람 오면 내가 알아서 응대할 테니 너는 그만 가봐라. 냄새 배겠다. 명숙 씨는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지영은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더러운 가게에 1분도 더 있기 싫다는 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자 명숙 씨는 작업대 밑에서 봉투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게를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며느리.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 4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먼지가 무서워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명숙 씨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엔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는 수화기를 들기 전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벨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받았지만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 안전장치였습니다. 엄마, 부동산 다녀갔어? 계약했어? 다짜고짜 가게 계약부터 묻는 아들. 명숙 씨는 재봉틀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이다. 사람이 와야 계약을 하지. 아, 진짜 답답하게.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더라도 빨리 빼라고 했잖아.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목소리 톤을 바꾸어 부드럽게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짓던 그 가식적인 미소 말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연세도 있는데 편하게 사셔야지.
가게 정리하고 돈 주시면 우리가 엄마 노후 책임질게. 민준이 국제학교 보내서 성공하면 그게 다 엄마 덕분이라고 할 거고. 우리밖에 없잖아. 엄마 가족은. 가족. 그 단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파티장에서는 냄새난다고 쫓아내더니 돈이 필요하니 가족을 들먹입니다. 명숙 씨는 녹음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노후를 책임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거니?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내 그 비싼 아파트 안방이라도 내주겠다는 거니? 진우는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돈부터 마련하고 나중에 상의해. 엄마, 딴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안으로 돈 만들어줘. 나 믿지? 그래, 믿지. 내 아들인데. 명숙 씨는 뼈 있는 대답을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파일명 불효자일. 명숙 씨는 이어폰을 꽂고 방금 녹음된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노후 책임질게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고 돈 만들어줘라는 말만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명숙 씨는 가게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마. 아주 화려하게. 다음 날 명숙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외출을 했습니다. 행선지는 아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경쟁은행이었습니다. 땀에 절은 낡은 셔츠에 운동화 차림. 명숙 씨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청원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업무로 오셨습니까? 공과금 수납기는 저쪽에. 지점장 좀 봅시다. 큰 돈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 명숙 씨는 품 안에서 40억 원 보상금 지급 예정 확인서와 감정평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청원 경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후 은행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지점장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명숙 씨를 90도로 깎듯이 모셨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쪽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숙 씨는 안내받은 VIP 룸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평생을 가도 앉아보지 못했을 그 자리였습니다. 고급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어제 아들 집 다용도실에서 맡았던 꿉꿉한 세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와서 명숙 씨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상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의 허름한 옷차림은 이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계급장은 옷이 아니라 통장 잔고라는 것을 명숙 씨는 실감했습니다. 한명숙 고객님, 이 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저희 은행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무 상담부터 자산관리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전담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아들이 일하는 은행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금쯤 냄새나는 엄마를 쫓아냈다며 안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게 보증금이 언제 들어오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계약금 들어오는 대로 이쪽에 넣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물론입니다, 고객님. 비밀 보장은 저희의 생명입니다. 지점장의 확답을 들으며 명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10원짜리 하나 아끼며 살았던 수선쟁이 한명숙.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명숙 씨의 발걸음은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쇼윈도에 붙은 세계 일주 크루즈 포스터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00일간의 항해, 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 매일 밤 열리는 파티.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건 재벌들이나 하는 거지하며 혀를 찼을 그림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명숙 씨의 행색을 보고 저렴한 패키지 효도 관광 상품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동남아 3박 4일 특가 나왔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벽에 걸린 가장 크고 화려한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거 제일 비싼 걸로 해줘요. 스위트룸인가 뭔가 하는 방으로. 직원은 당황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건 1인당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데요. 게다가 예약금만 1,000만 원을 거셔야 하고요. 1억 원. 아들이 손주 입학금으로 내놓으라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1억 원. 명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습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쫓겨나던 비상계단의 어둠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해요. 일시불로. 명숙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적금을 깬 돈이었습니다. 예약금이 결제되고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색 봉투에 담긴 티켓 교환증을 건넸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로얄 스위트룸 봉투를 받아든 명숙 씨의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고 한명숙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는 자유 이용권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보증금 언제 뺄 수 있대? 급하니까 빨리 좀 해. 명숙 씨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 대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증금? 그래, 뺐다. 근데 그 돈은 내 인생 예약하는 데 썼다. 이놈아. 명숙 씨는 여행사를 나서며 활기차게 걸었습니다. 거리의 쇼윈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재봉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선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돈은 없지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명숙 씨는 여행사를 나서며 비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낼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하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 줄 테니 내일 점심에 나와라. 그 달콤한 미끼에 홀려 득달같이 달려올 아들 내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 화려한 밥상이 돈다발을 건네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사주는 마지막 밥이다라고 선언하는 절연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이죠. 식당을 뒤집어 놓을 명숙 씨의 통쾌한 반란,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술도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단아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명숙 씨가 메뉴판을 덮으며 호탕하게 주문합니다. 종업원이 놀란 눈으로 명숙 씨를 다시 쳐다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에서 5,000원짜리 국밥을 말아먹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품이 흐릅니다. 명숙 씨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입니다. 오늘을 위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 들러 흰 머리도 곱게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초라한 수선쟁이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약속 시간인 정오가 되자 방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영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명숙 씨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명숙 씨의 두툼한 가방에 꽂힙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예약하시고, 옷도 너무 고우시네요. 며느리 지영이 호들갑을 떨며 명숙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며칠 전 수선집에서 코를 막고 도망치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빛을 싹 바꿨습니다. 아들 진우도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맞장구를 칩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좀 꾸미고 다니지. 보기 좋잖아. 그래, 가게는 잘 정리된 거야? 돈은 가져왔고? 앉자마자 돈 타령입니다. 명숙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래, 급한 불부터 꺼야지. 밥부터 먹자꾸나. 내가 너희 주려고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다. 특별한 것이라는 말에 부부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가방 속에 수표다발이나 거액이 찍힌 통장이 들어있을 거라 상상하고 있겠죠. 명숙 씨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집어 며느리의 밥그릇에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사주는 아주 비싼 밥이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지영은 넙죽 잡채를 받아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옵니다. 사내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지만 명숙 씨에게는 그저 다가올 파국을 위한 제물로 보일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탐욕스럽게 갈비를 뜯는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저 입으로 엄마를 짐짝 취급했었죠. 명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진우가 참지 못하고 본론을 꺼냅니다. 엄마, 이제 슬슬 보여줘봐. 민준이 입학 등록 마감이 내일이라서 오늘 입금해야 해. 가게 보증금이랑 엄마가 모아둔 돈 합치면 얼마나 돼? 진우가 손을 내밉니다. 명숙 씨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고는 가방을 엽니다. 아들 부부의 시선이 가방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합니다. 명숙 씨가 꺼낸 것은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입니다. 자, 여기 있다. 진우가 낚아채듯 봉투를 가져가 엽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그림이 인쇄된 크루즈 여행 티켓과 복지재단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뭐야? 세계 일주 크루즈? 1억? 엄마 지금 장난해? 지영도 기부 약정서를 보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어머니, 5천만 원 기부라니요? 당장 돈이 급해 죽겠는데 여행에 기부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명숙 씨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가게는 정리했다. 헐값에 넘겼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여행 티켓 끊고 남은 돈은 좋은 일에 썼다. 너희가 그랬잖니. 그 냄새나는 가게 치우라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치웠다. 아니, 그럼 민준이 입학금은? 엄마 미쳤어? 노망 났어?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지릅니다. 식당 밖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입니다. 명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을 올려다봅니다. 앉아라.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다. 명숙 씨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진우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습니다. 명숙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습니다. 가게 판 돈은 없지만 이 돈은 있지. 40억이다. 뭐? 40억? 지영이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합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예정 통지서. 보상 금액란에 찍힌 0의 개수를 세던 지영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집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그 쓸모없다던 땅이 신도시 개발로 황금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40억. 그 숫자가 주는 충격에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 지영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눈을 부라리던 여자가 순식간에 양순한 양처럼 무릎을 꿇고 명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역시 아버님은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어머, 이 돈이면 우리 민준이 학비는 물론이고 어머니 모시고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도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역겨울 정도의 아첨입니다. 아들 진우도 질세라 거듭니다. 와, 대박이다. 엄마, 이거 일단 내 통장으로 넣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은행 돌려서 관리해 줄게. 엄마는 복잡한 거 모르잖아. 자연스럽게 돈을 가로채려는 아들의 뻔뻔함에 명숙 씨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내 돈이다. 내 명의로 된 땅이고 보상금도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너희한텐 1원도 줄 생각 없다. 명숙 씨의 단호한 선언에 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나 외동아들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될 거 미리 좀 쓰겠다는데 그게 아까워? 그리고 엄마가 그 큰 돈을 어떻게 써? 다 사기나 당하지. 그래, 사기를 당하든 떡을 사 먹든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자격 없다. 자격?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진우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며칠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날 때 녹음해둔 파일입니다. 엄마, 냄새나게 왜 왔어? 엄마가 우리 수준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쥐고 있어봤자 똥감 되는 가게 빨리 팔아서 돈이나 가져와.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식당 안에 진우의 패륜적인 발언이 메아리칩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명숙 씨는 녹음을 끄고 차갑게 말합니다. 들었니? 수준 안 맞는 엄마라며. 냄새난다며.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 맞게 살기로 했다. 이 40억으로 냄새 안 나게 아주 향기롭게 살 거다. 너희 도움 없이. 진우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6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집니다. 밥값이다. 30만 원이면 너희 둘 밥값으로 충분하겠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앞으로 내 장례식장에도 올 생각 마라. 냄새나는 늙은이 시신 수습하느라 너희 귀한 손 더럽히기 싫구나. 명숙 씨는 한복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방문을 나섭니다. 뒤에서 지영이 어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쫓아오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집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식탁에 머리를 박습니다. 식당 복도를 걸어 나오는 명숙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입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합니다. 명숙 씨는 그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명숙 씨는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 양반, 인천공항으로 갑시다. 택시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한정식 집을 봅니다. 아들 내외가 뒤늦게 뛰쳐나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점처럼 작아집니다. 명숙 씨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를 옥죄어왔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명숙 씨는 발가락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가방 속에 든 크루즈 티켓을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그녀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출 것입니다. 한명숙,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라. 명숙 씨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이슬입니다. 택시는 거침없이 공항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낡은 재봉틀은 멈췄지만 명숙 씨의 인생 시계는 이제 막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진우는 은행에서 실적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며느리 지영은 입학금을 구하지 못해 학부모 모임에서 망신을 당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저 멀리 바다 위 호화 크루즈의 갑판에서는 명숙 씨의 우아한 건배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제가 된다는 것을 명숙 씨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아파트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 진우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현관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카드사 채권 추심원이 서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어머니를 쫓아내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은행 실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무리하게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믿었던 어머니의 40억 지원은 물거품이 되었고 손주 민준이의 국제학교 입학은커녕 당장 아파트 대출 이자를 막기에도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을 깠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알과 말라 비틀어진 튀김 조각.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헛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문득 어머니가 사흘 밤낮으로 고안했던 그 진한 사골국 맛이 떠오릅니다. 냄새난다며 다용도실에 처박아 두었던 그 국물, 결국 먹지도 않고 싱크대에 버렸던 그 보약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 나옵니다. 그녀의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학부모 모임에서 입학금을 못 내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날부터 그녀는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보란 말이야. 지영이 악을 씁니다. 진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통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어머니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돌아올 뿐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번호까지 바꾸고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내가 쫓아냈잖아. 냄새난다고 비상계단으로 나가라고 등 떠민 게 누군데.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엄마 돈 뺏어서 떵떵거릴 생각만 했지. 언제 엄마 대접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부부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40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는 법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대한 크루즈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갑판 위에는 파티가 한창입니다. 명숙 씨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난간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한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같이 춤추러 가요. 이번 여행에서 사귄 친구 김 여사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부산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다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여행을 왔다는 그녀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바다가 참 넓네요. 명숙 씨는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붉은 노을이 담깁니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감돕니다. 아들 집 다용도실에서 맡았던 그 꿉꿉한 냄새도 시장통의 비린내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소금기 머금은 자유의 냄새뿐입니다. 그때 명숙 씨의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아직 해지하지 않은 옛날 번호의 휴대폰입니다. 발신자 이름 아들 진우. 벌써 수십 통째입니다. 명숙 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엄마를 찾는 아들의 집착은 끈질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밥은 먹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 졸이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명숙 씨의 눈에는 화면 속 아들이라는 글자가 그저 낯선 단어처럼 보입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명숙 씨의 얼굴이 비칩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잘 살아라. 나도 잘 살 테니. 명숙 씨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김 여사를 향해 돌아섭니다. 가요, 춤추러. 오늘 탱고 배우는 날이라면서요? 명숙 씨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가판을 울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자, 한명숙입니다. 배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구민회관 대강당. 수백 명의 중장년층 관객들이 숨죽이며 무대 위를 바라봅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된 한명숙 씨입니다. 그녀가 쓴 에세이 나는 70살에 가출했다는 서점가를 강타하며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해방감을 선물했습니다. 명숙 씨는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선쟁이로 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옷에 제 인생을 맞춰서 꿰매고 줄이고 늘리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작 내 인생은 여기저기 터지고 해져서 너덜너덜해져 있더군요.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식 농사요? 그거 흉년일 수도 있고 풍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농사는 내가 짓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볕을 쬐면서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그 정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가장 맛있는 밥은 남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은 자식 입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명숙 씨는 단상 아래 앉아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바라봅니다. 출판사 편집자인 그녀는 명숙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 진우보다 더 살갑고 따뜻한 친구입니다. 가족은 핏줄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숙 씨는 이제 압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책을 내미는 한 할머니의 손이 명숙 씨의 옛날 손처럼 거칠고 투박합니다. 명숙 씨는 그 손을 꼭 잡아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세요. 나를 찾는 여행을요. 명숙 씨는 펜을 들어 책 표지에 서명합니다. 사인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명숙 씨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들 진우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부디 그도 그만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미움도 원망도 없이 담담하게 빌어봅니다. 명숙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걸음을 옮깁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당당합니다. 그녀의 낡은 재봉틀은 멈췄지만 한명숙이라는 배는 이제 막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넓고 그녀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